우리 민지 어딨어? 안심하고 탑승하는 스토리 대리운전입니다. 오늘 저희가 목적지까지 모실 작품은 눈물겨운 부성애를 자랑하는 정통 액션 활극 바로 김부장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김부장은 과거 대한민국 최고 등급의 비밀정보기관이자 북파 공작을 전담하던 최정예 특수부대 백두산 일기의 리더였던 인물입니다. 당시 그가 부여받았던 작전명은 이름만으로도 적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코드네임 66이었습니다. 군 공식 기록에 남겨진 그의 이력은 가히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수준이었습니다. 북파 공작 임무를 성공시킨 횟수만 무려 17번에 달했고 적진 한복판에 기숙이 침투하여 이중간첩 활동을 완수한 적도 5번이나 되었습니다. 심지어 삼엄한 경비망을 뚫고 적의 감옥을 탈옥한 사건이 2번이었고 북한의 최고사령관을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대미문이 사건까지 저지른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인간병기이자 국가기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는 과거의 화려하고 피비린내 나는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어느 평범한 중소기업의 회계팀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단정한 안경을 쓰고 산더미처럼 쌓인 야근 업무를 처리하며 자신보다 한참 어린 상사의 눈치를 살피는 유순하고 소시민적인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이토록 굴욕적이고 지루한 일상을 견뎌내며 무려 1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체를 숨겨온 이유는 오직 하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외동딸 민지를 평범하고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이 조용한 아버지를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내려는 거대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의 금쪽 같은 딸 민지가 학교 내에서 끔찍한 갈등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민지는 같은 반 학생인 주엘이라는 아이와 심각한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릴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 측인 주엘이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해당 지역에서 무소불위의 초법적인 권력과 막대한 자금력을 휘두르는 거대 기업 주학건설의 수장인 주강찬 회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권력관계 앞에서 학교의 교장과 담임교사는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주학건설의 돈과 위세에 눌려 알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사태를 조용히 덮기 위해 아버지 김 부장에게 찾아가 무조건 자존심을 버리고 주 회장 앞에 싹싹 빌며 합의를 보라고 종용합니다. 평생을 숨죽여 살아야 했던 김 부장은 딸의 미래에 작은 오점이라도 남을까 두려워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품격을 바닥에 내려놓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그는 주강찬이라는 절대적인 권력자 앞에 직접 찾아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하듯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광경을 목격한 딸 민지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엄연한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사건의 내막이나 진실을 제대로 알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권력 앞에 무릎부터 꿇는 나약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깊은 실망감과 상처를 입은 민지는 아빠를 향해 날카롭고 모진 독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다른 아이들의 부모는 국회의원이거나 대기업 사장처럼 대단한 배경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왜 우리 아빠는 고작 이름 없는 중소기업의 부장에 불과하냐며 울부짖은 것입니다. 아무런 배경도 없이 자신을 태어나게 만든 아빠의 무능력한 사랑은 그저 숨막히는 간섭과 집착에 불과하다는 원망 섞인 말을 남긴 채 민지는 결국 가출을 감행합니다. 당분간 단짝 친구라고 믿었던 혜령이의 집에서 신세를 지겠다는 짤막한 메시지만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반성은커녕 가슴속에 뒤틀린 앙심을 품고 있던 주애리는 가출하여 홀로 남겨진 민지를 붙잡아 외딴 곳에서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거의 의식을 잃고 쓰러질 정도로 처참하게 구타당한 민지가 기절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주애리는 크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즉시 아버지가 관리하는 하수인이자 지역 조폭 조직의 우두머리인 금이빨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으니 자신을 대신해 흔적도 없이 시신을 유기해달라는 잔혹한 청탁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딸이 밤새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연락마저 완전히 두절되자 중년 아저씨 김 부장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야수 같은 본능이 마침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한 그는 직접 단서를 찾아 움직였고 마침내 주애리의 앞에 나타나 그녀를 단숨에 제압하며 딸의 행방을 무섭게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법. 그럼 나는 6억 중년해야겠다. 주애리를 추궁하던 도중 김 부장은 조폭들이 은밀하게 사용하던 메신저의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안에는 이미 민지가 목숨을 잃었으며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어둠을 틈타배에 태워 먼바다로 보냈다는 청천벽력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절망의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민지의 휴대전화 화면에 불이 들어오며 아빠에게 전화가 걸려왔다가 채 몇 초도 지나지 않아 곧바로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짧은 신호는 그의 가슴 속에 강렬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아직 차가운 세상 어딘가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동물적인 직감이 발동한 것입니다. 내 자식이 살아있다는 판단이 서자 그동안 단단히 닫혀있던 괴물의 봉인이 완전히 박살나며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전설적인 요원이 통제력을 잃고 날뛰기 시작하자 정작 비상이 걸린 곳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었습니다. 일선지구대의 초동수사 컴퓨터망에 김 부장의 신원 조회 요청이 입력되자마자 모니터에는 경고 참가 함께 접근 불가라는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한 국가특수임무국의 수장 강국철 국장은 정예 군부대를 이끌고 즉각 현장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강국철 국장이 무려 1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김 부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요하게 감시해 온 데에는 남북 관계의 거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거 휴전협정 이후 남한과 북한 정부는 수뇌부 간의 극비 비공식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한 측에서는 엄청난 살상 능력을 지닌 인간 병기 코드네임 66을 당장 자신들의 영토로 송환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남한 정부 입장에서는 이토록 가치 있고 강력한 요원을 순순히 내어주기가 아까웠던 것입니다. 결국 남한 수뇌부는 그를 북쪽으로 인도하지 않는 대신 남한 땅에서 평생 주먹을 쓰지 않고 안경을 쓴 채 은둔하며 소시민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라는 조건으로 비밀 거래를 성사시켰던 것입니다. 그 대가로 김 부장은 19년 동안 자신의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채 죽은 듯이 버텨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네 양아치 조폭 무리가 감히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을 건드렸으니 법과 제도로 채워져 있던 야수의 족쇄는 딸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흔적도 없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국가기관의 추정망이 좁혀오는 상황에서 홀로 움직이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함을 깨달은 김 부장은 과거 전쟁터에서 함께 생사를 넘나들며 총질을 했던 옛 동료들에게 긴급구호 신호를 보냅니다. 현재는 평범한 아버지가 된 성환수와 박진철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아저씨들 역시 겉모습만 푸근할 뿐 내면은 엄청난 내공을 지닌 괴물들이었습니다. 먼저 성환수는 대외적으로는 동네의 평범한 태권도 관장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대한민국 발차기 기술의 정점에 서 있는 전직 국가대표 출신의 무술달인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예리한 칼이나 치명적인 총기를 들고 위협하더라도 그의 강력한 다리가 공중으로 뻗어나가는 순간 그적의 인생은 그것으로 종치게 되는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전우인 박진철은 평소에는 자식 바보인 동네 형님처럼 허허실실 웃고 다니지만 사실 전설적인 용병 기업 RS를 스스로 창설하고 이끌었던 살아있는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커다란 소마저 맨손으로 때려잡을 듯한 압도적인 피지컬을 자랑하며 온갖 군용 총기와 대규모 폭발물들을 자유자재로 다루어 적의 요새를 순식간에 평지로 밀어버리는 파괴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은 가장 먼저 성환수가 운영하는 태권도 체육관으로 향합니다. 성환수는 아이들을 통학시키기 위해 운행하는 노란색 학원 차량의 내부를 완전히 개조하여 국가정보기관 못지않은 최첨단 정보 조회 및 해킹 시스템을 갖춘 비밀 벙커로 남몰래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노란 승합차 안에서 마침내 결성된 중년 아재들의 연합군은 힘을 합쳐 실종된 민지의 휴대전화 주파수를 본격적으로 추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관장 성환수, 북파 공작조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딱 봐도 예역군 무식하게 생겼잖아. 정밀 추적 끝에 도달한 주파수의 종착지는 어느 고등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일진 학생인 신성호가 민지의 분홍색 하트 키링이 선명하게 매달려 있는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김 부장은 압도적인 힘으로 신성호를 단숨에 제압했고 겁에 질린 신성호는 진실을 자백합니다. 자신은 그저 길거리에 떨어져 있던 대포폰을 주었을 뿐이며 배경화면에 설정된 민지의 사진이 너무 예뻐서 구경하던 도중 통화 목록에 오직 아빠라는 단어 하나만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의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아까 걸려왔던 전화는 민지가 보낸 생존 신호가 아니라 타인의 실수로 발생한 우연이었습니다. 진짜 가슴을 찢어지게 만든 잔혹한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확보한 민지의 메신저 대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자신이 믿었던 딸의 학교 생활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평소 혜령이라는 아이가 딸의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 친구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혜령이가 민지를 하수인처럼 부려먹으며 지속적으로 돈을 갈취하고 괴롭혀온 악독한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학교라는 지옥 안에서 얼마나 철저히 고립되어 외롭고 고통스러운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는지 아빠라는 작자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참담한 자책감에 김 부장의 정신은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이때 절망에 빠진 전우를 곁에서 단단하게 잡아준 인물이 바로 성환수였습니다.
그는 김 부장의 어깨를 잡으며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가슴속의 남모를 아픔과 사연 하나쯤은 묻어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아빠들의 서글픈 숙명이 아니겠냐며 동료를 위로합니다. 지금은 나약하게 감상에 젖어 흔들릴 때가 아니니 어서 서둘러 딸을 찾아내어 그동안 몰라봐서 미안했다고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자며 무너진 김 부장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마음을 다잡은 두 아저씨는 단서를 추적하기 위해 민지의 핸드폰을 처음 습득했던 노숙자를 찾아갑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어떤 하얀색 BMW 차량에서 내린 인물이 다급하게 핸드폰을 길가에 던지고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재들은 즉시 인근 교통 CCTV망을 해킹하여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해냈고 그 차가 최종적으로 이동한 서해 부두의 냉동 창고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동시에 민지의 신체를 처리하라는 주 사장의 은밀한 청탁을 받았던 조폭 두목금이빨에 숨겨진 내막이 밝혀집니다. 사실 그는 과거에 주광찬 회장에게 심각한 원한을 품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과거 어떤 사건으로 인해 주 회장으로부터 아가리의 이빨이 모두 강제로 뽑히는 잔혹한 고문을 당했고 그 이후로 평생 주광찬을 파멸시키겠다는 복수의 칼날만을 갈아왔던 것입니다. 거물인 주 회장을 직접적인 무력으로 건드릴 틈이 없던 차에 그의 하나뿐인 딸 주애리가 사람을 해쳤다는 소식은 금이빨에게 아주 훌륭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광찬에게는 회장님 뜻대로 깔끔하게 시신을 태평양 한가운데에 던져 수장시켰습니다. 라고 거짓 보고를 올려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주 회장의 목줄을 쥐고 평생 흔들 수 있는 절대적인 약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지의 몸을 차가운 냉동 창고 안에 얼려서 보관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민지는 전설적인 북파 공작원의 핏줄답게 생존 능력이 그야말로 말렙이었습니다. 사실 숨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있었던 민지는 극도의 추위가 몰아치는 냉동 창고 안에서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녀는 탈출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던 중 꽝꽝 얼어붙어 돌덩이처럼 단단해진 꽁치 한 마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안으로 들어온 조폭 금이빨의 머리를 얼어붙은 꽁치로 사정없이 후려친 뒤 경비망을 뚫고 극적으로 창고 밖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뒤늦게 서해부두에 도착한 김 부장이 앞을 가로막는 조폭 잔당들을 모조리 때려 눕히고 창고 문을 거칠게 열었을 때 그곳에 딸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바닥에 손가락으로 거칠게 적어 내려간 아빠 미안해 너무 무서워라는 눈물겨운 글자만이 덩그러니 남아 김 부장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갈색 마이에 노란색 후드. 본 사람 있어? 없으면 길 막지 마. 한편 주광찬 회장은 자신의 딸 해리가 실수로 동급생을 해쳤다는 고백을 들었을 때 이를 도덕적으로 훈계하거나 타일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뒤틀린 부성애를 드러내며 이 아빠는 너의 그 어떤 잘못과 범죄마저 전부 세상 아래로 덮어줄 수 있을 만큼 너를 사랑하니 오직 나만을 믿으라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조폭 금이빨이 이 사건을 빌미로 자신을 협박해 오려는 움직임을 눈치채자 오히려 금이빨에게 모든 살인 누명을 뒤집어 씌워 제거하려는 잔인한 역작전을 수립합니다. 그는 과거 다국적 용병 기업 출신이자 전투 능력이 인간병기 수준인 비서실장 남 실장을 현장으로 급파하여 금이빨 일당을 조용히 청소하도록 지시합니다.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온몸이 처참하게 짓밟힌 금이빨은 주광찬의 딸이 저지른 살인죄를 억울하게 뒤집어쓰고 평생 감옥에서 썩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자신의 혀를 거칠게 깨물며 죽어가는 순간에도 주광찬의 비서를 향해 그 아이는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너희들의 음모는 결국 파멸할 것이다 라는 상큼한 저주의 유언을 남깁니다. 목숨을 걸고 도로 위로 도망쳐 나온 민지는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게도 그녀가 다급하게 올라탄 차량은 부두로 향하고 있던 주광찬 회장의 개인 전용차였습니다. 주 회장의 비밀 별장으로 강제 압송된 민지는 거실 벽면에 걸려있는 가족사진을 보고 이 잔혹한 남자가 자신을 괴롭힌 주애리의 아버지라는 가혹한 사실을 단숨에 눈치챕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순간적으로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척 연기를 펼쳤지만 수많은 악당들을 상대해 온 눈치 빠른 주광찬은 결코 허술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주 회장은 자신의 딸이 저지른 범죄의 흔적을 완전히 인멸하기 위해 방 안에서 민지를 직접 처단하려 손을 뻗습니다. 바로 그 절대절명의 순간 강국철 국장이 이끄는 특수요원들이 민지의 몸에 심어져 있던 위치 추적 GPS 신호를 토대로 주광찬의 별장을 겹겹이 포위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상황이 해결되는가 싶었지만 주광찬 회장이 평소 정책의 수뇌부에 뿌려두었던 막대한 로비 능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정부 상부의 핵심 차관인 마제오의 직통 명령이 떨어지면서 별장을 포위하고 있던 강국철 국장의 체포영장이 흔적도 없이 취소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정치적 꼼수를 이미 예상하고 있던 강국철 국장은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문에서 거칠게 난동을 부리며 주 회장 측의 시선을 완전히 교란하는 사이 사전에 대기시켜 두었던 자신의 직속 특수수색 요원들을 건물 뒷벽으로 은밀히 잠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사장의 삼엄한 별장 내부에서 민지를 극적으로 빼돌려 탈출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강국철 국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민지를 확보한 진짜 이유는 그녀를 순수하게 구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민지를 국가기밀시설에 감금하고 인질로 삼음으로써 통제불능 상태로 날뛰고 있는 인간 병기 김 부장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완벽하게 조종하려는 검은 속셈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수임무국 본진 가장 깊숙한 지하기지로 끌려온 민지는 그곳에서 강 국장으로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평소 회사 상사의 눈치를 보던 자신의 유약한 아빠가 과거 대한민국과 북한 수뇌부 모두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전설적인 간첩이자 괴물 같은 살상 무기였다는 믿기 힘든 과거사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 민지를 구하기 위해 국가정보기관의 심장부로 거침없이 진격하는 3명의 괴물 아빠들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다음 코스도 함께 가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예약해주세요. 지금까지 스토리 대리운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